여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자신이 창립 멤버로 참여했던 석유 수출국기구 OPEC에서 과감히 탈퇴하고 석유라는 신이 내린 선물까지 포기하고 오로지 천연가스에만 집중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카타르가 뽑아내는 천연가스를 석유로 환산하면 날고 긴다는 중동 국가들은 카타르에게 개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카타르 왕실이 카타르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를 전부 한국에게 맡기겠다며 계약을 체결하고 나섰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중동 지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원유 매장량 3위라는 오일 파워를 앞세워 미국과 전쟁도 불사하는 이란이 있고 언젠가 석유는 고갈된다며 천문학적인 투자로 세계에서 가장 휘황찬란한 국가로 변모 중인 아랍에미레이트가 있고 중동에서 가장 큰 땅을 가진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석유에 있어서만큼은 둘째가라면 서러운 이 나라들 사이에 바로 카타르인데요. 면적으로 보자면 대한민국의 110, 사우디 입장에서 보자면 한없이 작디 작은 하찮은 땅덩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카타르는 이란과 비교해도 아랍에미레이트와 비교해도 사우디아라비아와 비교해도 뭐 하나 내세울 것 없었지만 카타르는 열등감을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카타르에는 땅덩이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축복받은 재산이 있었거든요. 바로 천연가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한 귀둥이에 코딱지만큼 삐져나온 카타르지만 석유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930년대 초반까지 페르시아만에서 고기나 잡아 팔고 있던 카타르에 간혹 바다에서 발견되는 진주를 팔아 푼돈이나 벌던 카타르에서도 드디어 유전이 발견됐죠. 이제 본격적인 산유국이 되어 떵떵거리며 돈 좀 써보려던 찰나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 석유가 있어도 팔 수 없는 처지가 됩니다. 그렇게 10년 허송세월을 보내고 드디어 1949년부터 석유 수출을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그 10년 허송세월에 복수라도 하듯이 미친 듯이 석유를 퍼올려 미친 듯이 팔아 미친 듯이 돈을 쓰기 시작했죠. 사우디나 이란의 유전에 비하면 한없이 작았지만 카타르 곳간을 채우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카타르는 석유보다 더 큰 축복이 있었습니다. 바로 천연가스입니다. 1971년 이란과 카타르 사이에 전 세계 전체 매장량의 10%에 해당하는 초대형 노다지 가스전이 있다는 사실이 발견된 겁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한계로 끌어올리지 못하다가 1990년에 접어들면서 드디어 천연가스를 뽑아올리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의 110에 해당하는 면적을 가진 카타르에 매장된 천연가스는 러시아, 이란에 이은 세계 3위 수준입니다. 그런데 인구수로 계산해보면 카타르가 인구 대비 천연가스 매장량은 넘사벽 수준입니다. 그래서 카타르는 석유 팔아번 돈, 천연가스 팔아번 돈으로 그동안 고생한 국민들과도 나눴죠. 한때 카타르는 1인당 구매력 평가 기준 국민 총소득이 무려 1억 4천만 원으로 세계 1위를 기록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카타르에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연가스를 보유했는데 마땅히 내세울 만한 랜드마크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자신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아랍에미레이트는 아부다비고 두바이고 이름 있는 도시에 부르즈 칼리파니, 버즈 알 아라비니, 제다 타원이 하면서 누구나 알만한 랜드마크를 세우는 중인데 카타르에는 내세울 만한 랜드마크가 없다는 것이 자존심 상했죠. 그래서 중동에서 가장 멋진 랜드마크를 하나 세우기로 결심합니다. 설계를 맡은 건축가조차도 제대로 지을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던 건물, 바로 카타르 국립박물관입니다. 카타르 왕실이 국책사업으로 비정형 건축물의 독보적인 거장 장 누벨에게 요청해 만든 카타르 국립박물관은 장미를 닮았습니다. 이는 장 누벨이 우연히 카타르 사막을 걷다 발견한 모래덩어리에서 모티브를 얻었는데요. 사막에 서는 바닷물이 고였다가 바닷물이 증발하면 침전물이 남는데 염분의 특성상 일정량의 모래를 끌어안고 증발합니다. 이러한 모래가 모이고 모여 한 송이 장미 모양의 모래덩어리가 만들어집니다. 이른바 사막의 장미라 불리는 해수의 결정체입니다. 장 누벨은 이 사막의 장미야말로 카타르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설계하기 시작했고 한국의 현대건설이 무려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투입해 사막의 장미를 완벽히 재현해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설계, 그래서 입찰에 참여한 기업도 5개에 불과했던 카타르 국립박물관이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차후 다시 영상으로 제작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건축물이 완성되고 1년 뒤 한국은 카타르로부터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습니다. 무려 28조 원짜리 선물입니다. 지난 9월 24일 조선해운 전문지 트레이드윈즈에 따르면 카타르 국영석유회사 카타르 페트롤리움은 올 10월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의
LNG선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주되는 LNG선은 2020년 카타르 왕실이 국내 조선 3사와 140척 가량의 LNG선 슬롯 계약을 맺었었는데 본 발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슬롯 계약이란 정식 발주 전 선박 건조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절차로 다른 선주들에게 공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체결하는 조선업계의 계약 방식입니다. 기업들 간에는 비밀 유지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조선사가 몇 개를 계약했는지 정확히 공개되지는 않지만 중국의 후동중화조선이 16척을 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조선 3사의 140척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에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2024년부터 본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그보다 3년 이른 올해부터 본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레이드원즈는 우선 올 10월 20척의 LNG선이 발주될 것으로 내다봤는데 사전에 슬롯 계약한 조선소 4곳 중 몇몇을 추려 20척을 발주할 수도 있고 4곳에 나란히 5척씩을 발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카타르는 4터부터 5년에 걸쳐 2터부터 30척씩 150척을 전부 발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의 조선 3사에 정상적으로 140척 가량이 발주된다면 LNG선 한 척당 대략 2천억 원을 호가하기 때문에 전체 규모만 28조 원에 이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사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카타르가 발주한 이 LNG선은 몇 년 전부터 전 세계 조선업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업입니다. 자신이 원년 멤버로 참여했던 석유 수출국 기구 OPC를 탈퇴한 후 본격적으로 LNG 생산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앞으로 천연가스 생산에 집중하기 위해서 OPC를 탈퇴한다고 밝혔으나 실상은 실세인 사우디아라비아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입니다. 2017년 사우디는 카타르가 무장단체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걸프국들로 하여금 카타르에 대한 단교 및 봉쇄 조치를 주도했습니다. 이에 카타르는 사우디의 명령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외교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인데요. 사실 카타르의 입장에서도 OPC의 원년 멤버이기는 하지만 원유 매장량에 있어서만큼은 전체 멤버 중 거의 막내급입니다. 하루 평균 원유 생산량이 61만 배럴에 불과해 사우디의 5%에 그치죠. 반면 LNG는 이란과 사이에 둔 걸프 해역에 매장된 초대형 가스전 덕분에 전 세계 LNG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며 이를 원유로 환산하면 하루 평균 480만 배럴로 이유의 산유국인 이라크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카타르의 입장에서는 사우디를 피해 탈퇴한다는 그림보다는 원유보다 중요한 천연가스에 집중하겠다며 탈퇴하는 그림이 훨씬 자연스럽죠. 실제로 카타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있죠. 어쨌든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카타르는 현재 7,800만 톤의 연간 생산량을 2024년까지 1억 1천만 톤, 그리고 2027년까지 1억 2,600만 톤으로 증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2027년까지 최대 160척 가량의 LNG선을 건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증산된 만큼의 천연가스를 운반할 LNG 운반선의 부재는 수요를 창설하고 그 규모가 160척이니 중국이고 일본이고 선박 좀 만든다는 나라는 모조리 뛰어들었었죠. 결국 중국의 16척, 한국의 140척 가량이 발주된 것입니다. 여기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카타르라는 국가가 가지는 상징성에 단일 규모로 가장 많은 LNG선을 발주하는 초대형 사업까지 따내면서 한국 조선업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는데요. 2020년 1월부터 국제해사기구 IMO는 항산화물 배출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즉, 선박유에 포함된 황해 함량을 2012년 3.5%로 낮추었다가 2020년부터는 0.5%로 낮춰버렸죠. 이 규제를 어기면 선박이 강제 압류당하거나 심한 경우 운항금지 조치가 취해지기 때문에 선주들로서는 이 규제를 엄격하게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후 선박에 탈엉장치인 스크러버를 장착해 황 배출량을 감소시키거나 아예 황 배솔량이 제로에 가까운 LNG 추진선을 새로이 발주할 수밖에 없죠. 다행히 LNG선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LNG선 분야에서는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영국의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전 세계에서 발주된 LNG선은 대략 153만 CGT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국이 94%에 해당하는 143만 CGT를 수주하며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0%였던 것에 비하면 얼마나 많은 LNG선이 발주됐는지 감이 오시죠. 이러한 덕분에 국내 조선 3사는 이미 2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여기에 카타르 물량까지 받아둔다면 최소 5년 이상 안정적으로 일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죠. LNG선은
기존의 컨테이너선이나 원유 운반선보다 성가가 높아 부가가치가 높은 선박으로 국제사기구의 환경규제와 맞물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포텐 & 파트너스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전 세계에서 최소 2,500척에서 최대 3,000척에 이르는 LNG선 발주가 예상됩니다. 이 중 80%가량은 한국 조선업체가 독식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런 예측도 할 수 없습니다. 카타르라는 나라는 한국에게는 귀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국가가 발주한 선박을 독점하다시피 수주했다는 것은 상당히 상징적인 일입니다. 이 카타르를 기점으로 앞으로 예정된 LNG선들도 거의 대부분 한국 조선업계가 수주하게 될 테니까요. 중국 군함들은 전 세계 바다를 휘저으며 갖은 추태를 부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최근에는 호주군 잠수부 즉 사람에게 음파 탐지기를 사용해서 다치게 하는 사건까지 일어나 국제적 망신을 당했는데요. 사건은 지난 14일 동중국해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이지에서 잠수작업 중 일어났습니다. 호주의 장거리 호위함인 HMAS 툼바오의 프로펠러에 어망이 걸렸고 이를 발견한 호주 해군은 즉시 잠수부들을 투입해 어망 제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국 인민해방군의 구축함이 다가왔고 호주 해군은 중국 함정의 잠수작전 중이라며 거리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선체에 장착된 음파 탐지기를 작동하는 것이 감지됐습니다. 하지만 중국 구축함은 계속해서 접근했고 잠수작전을 벌이던 대원들은 급히 물 밖으로 나왔지만 일부는 음파 탐지기에 노출됐고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음파 탐지기에 노출된 잠수부들은 어지럼증과 청력 손상, 장기 손상 등의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호주는 중국이 바다에서 안전하지 않고 비전문적인 행동을 했고 그 때문에 호주 해군 잠수부들이 작전 중 위험에 처했다며 중국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호주 군함이 중국의 관문 해역에서 도발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호주에 전가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16일에는 캐나다 초계기 CP-140 오로라 일대가 동중국해 갸오이다오 주변과 대만 해협 상공을 비행하다가 중국 전투기에 의한 위협적인 요격으로 충돌 직전까지 가는 일까지 있었는데요. 대만 해협이 마치 자기 집 안방이라고 되는 양 위협 비행에다 초계기 요격까지 시도하는 등 중국은 마치 무법자처럼 행동하면서 서방 국가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군인들이 이렇게 아나무인으로 행동해서일까요? 중국의 민간어선들도 최근 선을 넘는 행동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단 잠입한 중국 선박이 정박 중이던 대만 어선에 침입해 가진 것을 다 털어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대만 해협 북쪽 마주 지역은 중국 푸저우 연안에 있는 군도인데요. 지난 7일 대만 언론들은 대만 마주 등지 지역 다푸항에 정박 중이던 어민 차오 씨의 어선에 실려있던 불품들이 모두 도난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만 어민 차오 씨는 출항을 앞두고 보안 검색을 진행을 위해 대만 해경들과 함께 어선을 확인하던 중 자신의 어선에 있어야 할 모터, 배터리, 연료통, 그물 등이 모두 사라진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오 씨의 배에서는 낯선 라이터가 하나 발견되는데요. 그 라이터에 중국에서 사용하는 간체자가 아주 작게 적혀 있는 것이 발견돼 대만 당국은 절도범이 중국 선박을 타고 온 사람임을 확인했습니다. 대만 어민 차오 씨는 마주 지역 어민들은 남의 어선에 있는 그런 물건들을 훔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중국 회속정이 다푸항에 접근하는 것을 목격하고 금이 해경에 신고했지만 해경 순찰선이 현장에 즉시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이러다가 우리는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다고 한탄했습니다. 이 지역 거주민 린 씨 역시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면 중국 선박이 꼭 나타난다고 증언하면서 중국 선박이 이 지역 인근에서 어망을 칠 뿐만 아니라 비교적 잠잠한 항구 내로 정박해 쉬다 가기도 한다고 증언했습니다. 린 씨가 페이스북에 차오 씨의 어선 도난 사건을 공개하자 많은 마주 주민들이 제각기 중국 선박의 목격담을 전하면서 현재 대만의 부속 섬들은 중국 선박의 침입에 무방비 상태라고 꼬집었는데요. 대만의 한 어민은 신기하게도 중국 선박이 나타났을 때만큼은 중국 해경이 해상 근무 중이 아니라고 꼬집으면서 한밤중에 도난 사건이 일어날까 우려했는데 우려가 정말 현실이 됐다고 한탄했습니다. 사건이 심각해지자 당국은 사건을 조사 중이라면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순찰 강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지만 어민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차오 씨가 중국 어선을 신고했을 당시 해경의 해명이 너무나 어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만 해경은 즉각 출동하지 못한 이유가 당시 함정은 수리 중이었고 수리를 마치자마자
저인망 어선 사건을 처리하느라 바로 신고 지역으로 가지 못했다고 해명했기 때문입니다. 어민들은 왜 꼭 중국 선박이 출몰할 때는 해경이 바쁘냐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중국의 민간 선박이 대만 부속섬에 항구에 무단 잠입해 대만 어선 내 물건을 모두 훔쳐가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략 2년 전부터 중국 선박들이 대만 동주 지역 항구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민들은 예전에는 중국 어민들이 크고 느린 목선을 타고 왔지만 최근에는 소형 쾌속정을 타고 맞주 지역으로 와 고기잡이나 낚시를 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는데 대만 해경의 대응은 너무 안일하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얼마 전 한국 해역에서도 이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해경은 전남 신안군 가거도 해상에서 중국 화물선이 침몰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했는데 이 화물선은 평범한 화물선이 아니었습니다. 해경은 지난 29일 오전 전남 신안군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중국 화물선으로 추정되는 선박 한 척이 침몰 중이라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해경은 즉시 경비함정, 연안구도정 등 구조 세력을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또 사고 지점 인근을 통행하는 선박에 구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해경은 사고 현장에서 약 45도 기울어진 상태로 침수 중인 200급 중국 화물선을 발견하고 승선원들을 구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 200톤급 화물선에 승선원이 한 명도 타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빈 배로 표류하다 한국 해안으로부터 10m 해역에서 발견된 것인데요. 해경은 이 화물선이 빈 배로 표류하다가 가거도 해안까지 밀려와 좌초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승선원 밀입국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통 선박이 좌초되려고 하면 승선원들은 구명조끼를 입고 뛰어내려 구조를 기다리기 마련인데 밀입국 선이 아니고서야 인근에서 익사자 사고 신고도 없었고 평범한 중국어선이나 화물선이 승선원이 하나도 없이 연안 지역을 표류하고 있을 리 없기 때문입니다. 밀입국 전담반을 구성한 해경은 중국 화물선을 예인했고 가거도뿐 아니라 흑산도, 진도, 목포 등 도서 지역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국은 득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국내 수역 내에 들어온 중국어선은 상시 파악한다는 조항이 들어간 한중 어업협상이 타결된 것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굴욕적인 협상이었지만 결국 승인하고 말았습니다. 최근 한국과 중국은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에서 합의문에 서명했는데 합의문의 내용 중에는 내년 5월 1일부터 한국 배타적 경제수역 이진에서 어획 활동을 하는 모든 중국어선이 선박자동식별장치 AIS를 의무적으로 설치 작동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배의 위치, 속도, 방향 등을 주위에 자동으로 알려주는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중국어선에 의무 장착하게 됨으로써 한국이 중국어선의 위치를 상시 파악해 불법 어업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한국과 중국 정부는 양측이 상대국 이지로 입어를 신청할 때 국제총톤수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합의했는데요. 이 조항도 효력을 발생하는 순간 불법으로 증개축된 중국어선이 한국 이지에 들어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아울러 양국은 상대국 이지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어선 수를 전년보다 50척 줄인 1200척으로 정하고 중국 이지에서 조업하는 한국 어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낚시업 조업 기간을 16일 연장하는 데에도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여러 가지 면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굴욕적인 협약입니다. 특히 선박자동식별 장치를 중국어선에 의무 장착하게 됨으로써 한국이 중국어선의 위치를 상시 파악해 불법 어업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계 최대 운하 보유국 중 한 곳인 파나마가 한국에게 미래를 맡겨버리자 전 세계 외신들이 이를 대서특필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파나마는 중국의 파격적인 제안도 뿌리치며 한국을 선택한 상황인데 1대1로를 확대하기 위한 시진핑의 계획이 물거품이 됐다는 기사가 쏟아졌을 정도입니다. 파나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외신들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파나마는 매년 14,000척의 선박들이 이용하는 대형 운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평양에서 카리브해를 거쳐 대서양으로 연결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세계 물동량의 3%부터 5%를 책임지며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지점에 있어 있기도 하죠. 원래는 콜롬비아에 속해 있다가 1903년 미국의 도움으로 국가가 된 나라입니다. 파나마 정부는 파나마시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라의 미래를 바꿀 핵심 사업으로 철도, 교통망 구축에 집중해왔습니다. 시진핑이 2018년 파나마를 방문해 지하철 수주에 온 힘을 쏟았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당시 중국은 교량, 철도, 항구 및 발전소 등에 대한 투자를 제안했고 컨테이너, 항구 구축에 9억 달러 투자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하철 공사에는 중국 건축공정 총공사를 필두로 5개 중국 업체가 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출사표를 냈을 정도입니다. 파나마는 중앙아메리카 국가 가운데 지하철을 유일하게 운영해왔던 나라입니다. 2014년 총 길이 16km의 1호선을 건설했고 2호선도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3호선 건설은 파나마의 미래가 걸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중국이 아닌 바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2019년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3조 3천억 원 규모의 파나마 지하철 3호선 사업을 수주한 바 있습니다. 현대건설을 주축으로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국내 3개사가 중국 컨소시엄과 경쟁을 벌인 끝에 최고점을 받아 수주를 따냈던 것입니다. 수도 파나마시티와 서부를 연결하는 전체 25km 구간과 14개 역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강력한 지진도 견딜 수 있는 조건이 요구됐습니다. 지금까지 파나마에서 추진된 인프라 공사 중 최대 규모 사업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한국 컨소시엄은 기술 제한 403점, 경제성 490점으로 893점을 받았지만 중국 철도 그룹이 포함된 컨소시엄은 842점을 그치며 탈락했던 상황입니다. 이에 중국 측은 분노했고 한국 수주에 제동을 걸어왔습니다. 파나마 측이 입찰 예정가로 24억 달러를 제시했는데 한국 컨소시엄이 이보다 높은 25억 700만 달러를 제안했음에도 최고점을 얻었던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죠. 여기에 한국 측은 자금 조달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재검토의 명분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선택된 것에 반발해 5억 원의 이의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 컨소시엄의 입찰 제안서에는 구체적인 기술 요구사항이 빠져 있었습니다. 기술력도 없으면서 가격만 저가로 써내 수주를 따내려 했던 것입니다. 결국 중국 측은 최소 기술평가 점수인 375점조차 넘지 못해 패배의 원인이 됐다는 설명을 들어야 했습니다. 파나마 정부는 이달 후 중국 측의 이의는 근거가 없다며 한국 컨소시엄의 최종 수주를 확정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자신들이 한국에게 패배했다며 한탄하는 기사를 쏟아냈죠. 파나마 3호선과 유사한 국내외 다수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도 그들에게 신뢰를 준 상황입니다. 파나마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한 탓에 일본에 버금갈 정도의 지진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현대건설의 기술력은 현지의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모노레일 교량의 강경 요구 조건 변경을 통해 안전성을 유지하고 공사비 절감과 공사 기간 단축을 끌어내는 성과를 이룩했기 때문입니다. 강경 구조가 경제적이며 지진에 저항하기 유리한 구조지만 내진 설계 검토 결과 시방서 규정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파악했고 받침 구조로 변경해 하중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력을 선보인 것입니다. 전 노선에 동일한 받침을 적용한 성능, 기반 내진 설계, 기법을 활용해 교각 단면을 축소하고 최소 철근만 배치해 하중을 줄일 수 있어 기술적 찬사를 받았던 것입니다. 결국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공사비를 279만 달러나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일, 공사 기간은 22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데 성공했죠. 이런 성과는 강진이 많은 중남미를 사로잡아 향후 추가 수주까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3호선 사업은 건설 단계에서만 5,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완공 시 하루 18만 명, 피크 시간대 2만 명의 승객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파나마 서부 주민들은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 새벽 5시에 일어나 차를 가지고 출근해 왔는데 그런데도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2시간 이상이 걸리는 상습 정체에 시달려왔습니다. 하지만 3호선 건설과 함께 주민 50만 명의 극심한 교통난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는 상황입니다. 파나마 인구가 40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10%가 넘는 국민들이 출근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올 4월 4천억 원 규모의 터널 구간을 추가로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애초 운하 인근의 교량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줄이기 위해 터널 구간으로 변경해 한국 컨소시엄에 맡긴 것입니다. 운하 밑을 지나는 총 길이 5.3km의 터널을 뚫는 것으로 이는 파나마 운하 밑을 통과하는 최초의 터널입니다. 파나마 메트로 청장은 지하 터널이 사업 위험을 낮추고 시간을 절약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국가 핵심 산업인 파나마 운하가 터널로 인해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그들은 지진 등의 강점이 있는 현대건설의 기술력을 믿고 수주를 맡겼다는 설명입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해당 터널 사업은 일본 쪽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당시 모태기 외무상은 파나마 운하의 두 번째 사용자인 일본이 터널 등이 포함된 지하철 프로젝트를 제공하길 원한다고 제안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철도 사업자금 상당 부분을 일본 국제협력 기구 JICA가 장기 차관 형식으로 제공해 일본 측은 파나마가 자신들에게도 발주할 것이라 기대한 면도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결국 한국이 수주했고 일본은 부러움에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터널은 해수면보다 64m 아래에 있으며 2023년 착공이 될 예정입니다. 파나마 언론들은 터널을 한국에 맡겼다며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나마는 운하를 통해 연간 20억 불 이상의 통행료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진 다발 지역에 그 지하 터널을 한국이 건설한다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맡긴 것과도 같은 행동이라는 평가입니다. 터널이 잘못되거나 지진이 나서 무너질 경우 파나마뿐 아니라 세계 물류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중국 측이 문제로 삼았던 금융 부분에서도 놀라운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추진한 파나마 메트로 3호선 금융 약정이 TXF 글로벌 2022에서 올해의 거래로 선정된 것입니다. TXF 트레이드, 엑스포트, 파이낸스지는 2013년 런던에 설립된 금융종합 미디어로 매년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이뤄진 최고의 거래 10개를 부문별로 선정해 발표해왔습니다. 이는 지난 2월 미국 라틴 파이낸스지가 선정한 올해의 거래 수상에 이은 두 번째 경사입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지난해 6월 27억 달러 규모의 중장기 금융 약정을 체결했고 글로벌 금융회사와 협력 관계를 구축해 경쟁사보다 유리한 금융안을 제출했기에 최고의 거래 평가받는 상황입니다. 파나마는 사업비 25억 달러 규모의 5호선 건설 프로젝트에도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12km 길이에 14개 역을 조성하는 사업을 계획 중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한국 도화 엔지니어링이 참여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화는 파나마 3호선 설계에도 참여했기에 향후 한국 측의 수주가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파나마가 미래를 맡긴 곳은 현대건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12월 파나마 최대 발전소를 6,500억 원에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신규 복합 화력발전소와 LNG, 터미널 증설 공사를 따낸 것인데 이는 기존에 건설했던 발전소가 엄청난 호평을 들었기에 성과로 이어졌다는 설명입니다. 포스코건설은 2016년 EPC 턴키 방식으로 LNG 프로젝트를 수주한 바 있습니다.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됐고 착공 후 27개월 만에 공사를 완료해냈습니다. 중남미에서 진행한 가스복합 발전 프로젝트 중 최단기간 기록을 세웠던 것입니다. 파나마 콜론 프로젝트는 380MW 규모의 복합 화력 발전소와 18만 세제곱미터 용량의 LNG 터미널을 건설한 사업입니다. 코르티솔 대통령은 준공식에 참석해 해당 프로젝트가 경제 성장을 주도하며 중남미 에너지 시장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기념비적 프로젝트가 됐다고 치하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포스코가 건설한 발전소는 파나마 총발 전량의 23%를 생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근 산업단지와 30만 가구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에 640MW 규모의 파나마 다툰 복합발전소와 콜론 LNG 터미널 증설 공사를 수주했던 것이죠. 결국 파나마는 국가 에너지 산업의 상당 부분을 한국에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건설은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데도 힘쓰고 있습니다. K-POP, 노래와 댄스 등 한국 문화를 배울 기회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에서도 파나마는 상당히 의미 있는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13일 이재용 부회장이 파나마 법인을 찾은 것도 이런 중요성 때문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중남미 지역 법인장 회의를 가졌고 사업 현황 및 전략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파나마 대통령을 만나 협력을 다짐했죠. 파나마는 삼성 TV가 세계 1위로 올라갈 수 있게 발판 역할을 했던 상징성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컬러 TV 개발에 성공한 것은 1976년이었습니다. 당시 수출을 모색했는데 선뜻 낯선 회사 제품을 받아주는 바이어는 없었죠. 그런데 첫 수출 대상국은 뜻밖에도 중미의 파나마였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 시장에 앞서 파마나를 테스트 마켓으로 삼았고 현지 판매상에게 독점권을 부여해주는 등 최선을 다해 설득해 기회를 잡았던 것입니다. 파나마 전원과 방송 시스템이 미국과 같다는 점도 이런 선택을 했던 배경입니다. 1차로 컨테이너 1개분에 해당하는 250대를 파나마에 수출했는데 그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삼성TV는 열흘 만에 매진됐고 곧 미국 시장에 진출했죠. 현재 삼성TV 시장 점유율은
31%까지 올라섰는데 파나마에서 진행했던 테스트를 발판 삼아 17년 연속 세계 1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파나마 현지 법인은 삼성전자에서도 해외 첫 지점입니다. 삼성은 내년 파나마에서 열리는 로봇올림픽의 후원사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파나마의 미래 세대를 지원하는 일에 삼성이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파나마 대통령은 삼성이 파나마에서 무슨 사업을 하든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죠. 한국과 함께 성장하는 파나마. 더욱 높은 협력을 이루길 바랍니다. 지구상에서 아마존 다음으로 큰 열대우림을 보유한 콩고. 자, 그런데 최근 심각한 경제 위기에 처한 콩고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열대우림을 한국에 매각할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열대우림에는 엄청난 규모의 석유와 가스들이 매장되어 있어 전 세계 수많은 국가가 이를 사기 위해 혈안이 됐었는데요. 콩고가 왜 다른 나라들을 모두 뿌리치고 한국을 선택했는지, 한국이 콩고 분지를 최종 낙찰받게 되면 얼마나 큰 대박을 얻을 수 있는지, 한국인의 복지가 얼마나 눈에 띄게 달라지는지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단독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마존과 함께 지구의 허파 중 하나로 꼽히는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민주콩고의 열대우림이 곧 다른 나라로 팔릴 것이라 미 일간 뉴욕타임스 NYT가 24일 현지 시각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민주콩고 정부는 자국 내 석유가스 매장지 다수를 경매에 내놓은 상황인데요. 경매는 이달 말 이뤄질 예정입니다. 민주콩고는 올해 5월 경매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주에는 경매 대상지의 수를 16곳에서 30곳으로 늘렸습니다. 경매 대상지에는 고릴라 서식지인 비룬가 국립공원과 개발 시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수 있는 열대 이탄지레 등에 위치한 매장지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펠릭스 치세케디 대통령은 작년 11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6에서 10년간 콩고 분지 열대우림을 보호하겠다고 공언했고 국제사회로부터 5억 달러 약 6,500억 원 상당의 관련 투자까지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녹색 에너지를 강조하던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조차 화석연료에 다시 눈을 돌리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민주콩고 탄화수소 장관 고문인 토시 음파누는 민주콩고 정부가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주목해왔다면서 빈곤 지원 프로그램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경매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구를 살리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다. 이게 우리의 우선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콩고는 현재 지구 온난화를 걱정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으로 어려운 삶을 사는 곳이 바로 콩고인데요.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 최근에는 콩고 내 마을 간 무력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향을 떠난 이재민들의 수가 수만 명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재민인 멜코와는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라면서 식량이 부족해 아이들이 아프다라고 말했고 몇 킬로미터 떨어진 체루이, 셀러우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시 움막은 식량 배급 때 쓰고 남은 비닐봉지나 자루로 고정해놨지만 비가 오면 속수무책입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만보는 비닐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대부분의 움막엔 물이 샌다라면서 이마저도 없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민뿐만이 아닙니다. 콩고 주민 에스퍼란스는 음식을 담을 그릇도 없고 물을 나를 통도 없는 열악한 상황에 살고 있다라면서 주변 밭은 이미 경작이 끝났고 일거리를 찾으려면 아주 멀리 가야 하는데 그마저도 급여가 1달러 약 1200원도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웃인 요아킴은 비닐, 포대, 음식, 화장실이 없고 아주 적은 우물도 매우 멀리에 있다라면서 음식이 없어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콩고 정부는 콩고에 있는 엄청난 규모의 석유 매장지들을 매각할 것이라 선포했는데요. 총 매각 금액은 42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빨간색으로 표시된 콩고 내 석유 매장지 모든 곳에서 석유가 개발되기 시작하면 그 가치는 최소 200조 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엄청난 기회입니다. 이에 미국과 영국을 포함해 심지어 러시아도 콩고 석유 매장지를 탐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를 위해 러시아 외무장관이 푸틴의 친서를 직접 콩고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콩고의 선택은 모두의 예상을 깨버렸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콩고 정부가 한국을 선택한 것 같다며 한국이 초대박 날 것이라 전했는데요. 놀랍게도 콩고가 한국의 이 엄청난 석유 매장지를 매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콩고는 이전에도 한 번 한국석유공사와 삼성물산으로 구성된 한국컨소시엄에 콩고의 엠분디
광구를 매각한 적이 있습니다. 이 유저는 잔존 매장량이 2억 6,600만 배럴, 이를 생산량 4만 배럴, 규모로 서아프리카 육상 광구 가운데 두 번째로 큰 것입니다. 엄청난 규모인데요. 한국은 세계 최고의 드릴십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유 시추의 가장 중요한 기술인데요. 무려 3,600m 이상도 시추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 세계 석유 시장의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지금까지 기술력이 부족하거나 너무 깊숙이 매장되어 있어 개발하지 못했던 수많은 석유 매장 지역이 한국의 기술 때문에 난리가 난 것인데요. 콩고 정부도 세계 최강의 석유 시추 기술을 보유한 한국이 개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계약이 최종 체결되면 한국의 복지 수준은 단숨에 퀀텀 점프를 하게 됩니다. 한국이 산유국이 되면 복지 수준도 이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산유국인 카타르의 경우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모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외 대학으로 유학을 갈 때에도 학비 전액을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뿐만 아니라 현지 생활비도 국가가 지원해줍니다. 카타르 국민은 교육비뿐만 아니라 평생 의료비와 전기세, 수도세가 무료입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국이 산유국이 되면 카타르처럼 이자 없이 국가에서 대출해주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물론 금액에는 제한이 있지만 개별 심사를 통해 최대 수억 원까지 무이자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더 놀라운 혜택은 바로 개인소득세가 사라집니다. 더 이상 세금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죠. 게다가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낳게 되면 카타르 정부는 아이 아빠와 엄마에 각각 1억 원과 3천만 원씩을 지급하는데요. 출산을 한 여성들에게 월 230만 원 정도를 평생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오일머니 파워인데요. 이미 한국석유공사와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콩고로부터 석유 매장지를 한 차례 사들이는 데 성공한 바 있기 때문에 당시 노하우를 살려 이번에 또 성공하게 된다면 아시아 최대의 석유 생산국으로 등극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진 이유는 또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팬데믹의 시작으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고통을 받을 때 유일하게 한국이 콩고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한국은 콩고에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코로나19 방역물자를 대규모 지원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한 콩고인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식량을 꾸준히 대량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콩고인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가장 호감 가는 국가 중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이전에 콩고 정부가 석유 매장지를 한국에 매각했을 당시에도 콩고 국민들의 태도는 너무나 호의적이었습니다. 콩고가 한국을 선택함으로써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국가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1대1로의 일원으로 콩고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금을 빌려주었는데요. 중국은 그동안 콩고의 석유 매장지를 얻기 위해 콩고에 빌려준 금액 중 2,800만 달러의 채무를 탕감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1,700만 달러를 별도로 지원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 대가로 콩고 내에서 생산되는 코발트 자원에 대한 독점권을 강탈했습니다. 콩고에 도로와 병원 몇 개 지어주는 대가로 콩고에서 생산되는 전체 구리 및 코발트 광산에 대한 지분 68%를 챙겨간 것입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콩고 국민들은 너무나도 분노하고 있는데요. 콩고는 중국의 이러한 강탈 행위에 열받은 나머지 IMF에 구제금융까지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의 AFP 통신은 28일 현지 시간 콩고 공화국이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으려 한다면서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한 중국의 투자 전략이 콩고 공화국에서 장애물을 만난 것 같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콩고는 IMF로부터 5천억 원을 긴급 지원받았고 앞으로도 추가로 지원받을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 IMF 측과 협의한 사항 중 하나로 중국에 빌린 돈 중 상당 부분을 갚지 않겠다라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은 그동안 수천억 원을 콩고에 투자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콩고의 석유 매장지를 중국에 매각할 줄 알았는데 콩고가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해버리는 바람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단숨에 석유 생산국으로 등극하면서 전 세계 언론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